네, 오늘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 그리고 기업들의 움직임, 그 이면까지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코너입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취재 수첩 생생타임즈. 오늘은 이데일리의 김정남 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 나와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최근에 가장 주목되는 산업 역시 인공지능이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엔비디아. 근데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타이완계잖아요. 네, 최근에 그렇죠. 그 엔비디아 쪽의 주가가 좀 출렁거리고 있던 것 같은데 엔비디아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반도체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엔비디아 주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엔비디아는 잘 알려졌다시피 그 GPU라는 그래픽 저장 장치라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인데요. 네. 그 한국 기업들이 잘 만든 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붙여서 만든 게 AI 가속기이고, 그 AI 시대 들어서 AI 가속기가 품귀 현상이 빚어질 정도로 없어서 못 파는 수준까지 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최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서만 160% 이상 뛰었고요. 시가총액은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한때 전 세계 1위까지 올랐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시총 전 세계 10위 안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그 소비자들과의 그 접점이 높아서 브랜드 인지도가 매우 높은 회사들인데. 그렇죠. 예. 사실 엔비디아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이런 정도로만 좀 알려져 있었고. 컴퓨터 게임 하시는 분들이 잘 아는 회사죠. 그렇죠. 예. 최근에는 심지어 이제 인터브랜드라는 곳에서 작년에 그 전 세계 브랜드 100위를 조사를 보니까 엔비디아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과의 접점이 현저하게 적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시총 1위에 오른 것은 투자자들이 엔비디아를 향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GPU에다가 D램을 하면은 가속기가 되는 거고, 그 가속기를 PC처럼 구성하면 AI 컴퓨터가 되고, 이거를 왕창 모으면 AI 데이터 센터가 되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그 수요는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타이완에서 열린 IT 전시회가 있죠. 컴퓨텍스. 이게 화제가 됐었는데 젠슨 왕이 거의 스타급이었다고요.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예, 저희도 이제 취재팀을 꾸려서 대만으로 갔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팀장으로 이제 취재를 총괄을 했었는데요. 안 가셨구나. 예. 저는 가고 싶었는데 못 갔고. 그래서 말 그대로 젠슨 왕은 정말 슈퍼스타였다고 합니다. 예. 젠슨 왕이 사실 대만에서 태어나서 9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대만계 미국인인데, 최근에 AI 황제까지 이렇게 불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만에서도 사실 젠슨 왕이 대만의 자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관광지 같은 타이베이 루이팡구의 지우펀의 한 붕어빵 가게 이런 데는 그 젠슨 왕의 실물 크기와 같은 그 입간판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고, 택시든 어디 호텔이든 뉴스가 틀어져 있는 곳에서는 거의 젠슨 왕과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젠슨 왕도 대만에 대한 애정이 좀 깊어서 행사 한참 전에 미리 입국을 해서 하루 이틀 입고 간 게 아니고 대학 강연을 한다든가 프로야구 경기 시구를 한다든가 할 정도로 대만에 대한 애정이 좀 높았음을 보여줬습니다. 야, 가죽 재킷을 입은 대만의 슈퍼 록스타네요. 이러면 완전히. 그렇죠. 지금 대만의 그 엔비디아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이니까, 그런데 타이완의 기업이라고 하면은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기업 TSMC가 있잖아요. 이쪽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TSMC가 사실은 엔비디아보다 더 대만에서 상징적이죠. 그렇죠. 예. 얼마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대만에 지진이 났을 때, 맞습니다. 대만이 예를 들어 피해 규모가 얼마나 돼 이런 것보다 그럼 TSMC는 괜찮은 거냐? 그래서 반도체 공급 이상 없냐라고 전 세계에서 반응한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죠. 그만큼 이제 대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주 핫한 엔비디아와 TSMC도 어떤 중화권 네트워크로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더 주목을 받았었죠. 젠슨 왕이 엔비디아를 1993년에 창업을 했는데, 지금이야 이제 AI의 구루, 황제 이렇게 불리지만 창업 초기인 1990년대 한 중반만 해도 맞아요.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어서 힘들었던 아주 평범한 그런 창업자의 그 고된 그런 그 초기 생활을 보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TSMC의 모리스 창 전 회장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중화권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칩 생산을 좀 부탁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 이제 모리스 창이 64세였는데 젠슨 왕이 32살이었습니다. 직접 전화해서 오케이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엔비디아가 기사회생했던 그런 일화가 있었죠. 지금도 사실은 엔비디아가 TSMC가 없었다면 그렇죠. 오늘의 엔비디아가 없었을 것이라고 젠슨항이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 아주 유명한 지금도 일이고요. 뭐 생산을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의 그렇죠.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이 둘의 그 끈끈한 그 협업 관계가 지금 30년 가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이고 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GPU 만드는 AMD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렇죠. AMD는 대만계 리사수라는 CEO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 AMD 역시 TSMC의 생산을 거의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AMD와 합병한 자일링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자일링스 회사의 전 CEO 역시 빅터 팽이라는 사람으로 대만계입니다. 젠슨왕 CEO랑 리자수 CEO는 서로 모르긴 했지만 먼 친척 관계라고 하죠. 어쨌든 이 타이완 어제 오소영 기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타이완 TSMC의 경쟁력을 천하의 삼성전자도 아직까지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섬나라에서 반도체 최강국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런 배경 어떤 걸로 보십니까? 네, 어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대만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매우 취약한데 중국 입장에서는 태평양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만을 잡아야 하고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으려면 반드시 대만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껴있는 나라가 대만인데 그래서 더욱더 절박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했고 그게 반도체였던 것입니다. 대만에서. 대만에서는 TSMC를 호국 신산이라고 해서 나라를 지켜주는 신령스러운 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나라를 지켜주는 안보 천명이라는 얘기인데 그 바탕에는 정부가 아주 절박하면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 게 있었죠. TSMC부터 보면 모리스 창 그 회장이 세운 회사인데 1987년에 세운 회사인데 이분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출신입니다. 근데 이 처음에 이걸 만들 때 대만 정부와 그리고 대만 그 12개 자국 기업이 각각 48%, 25%씩을 출자를 해서 만든 그냥 사실상 공기업입니다. 그렇게 초기에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어가서 지금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가 됐고요. 얼마 전에 또 반도체 업계에서 굉장히 놀라웠던 뉴스가 라이칭더 신임 총통이 이례적으로 이제 반도체 기업인인 거즈후이를 경제장관에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삼성전자 사장을 기재부 장관으로 앉힌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거즈후이라는 사람은 그 TSMC 소재장비 납품 협력사인 톱코그룹의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반도체가 없었다면은 정말 타이완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타이완에도 10여 년 전에 갖고 여러 차례 출장을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타이완 경제가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활활 나는 건 역시 반도체의 힘이 큰데 이게 정부 지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큰 역할을 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특히 이 대만 반도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1980년대 이제 신주 과학단지를 조성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대만의 가장 큰 특징이 중소 중견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쭉쭉 올라오면서 아주 탄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도체 생산 과정을 크게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보면 더 많지만 설계, 제조, 후공정 등등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잘 알다시피 제조 분야는 세계 최강이죠. TSMC가 파운드리 1위고 UMC라는 회사도 있는데 여기 파운드리 세계 4위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설계, 다시 말해서 팹리스는 미국이 워낙 강하니까 1위인데 대만이 2위이고요. 이 미디어텍이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설계하는 회사인데 여기 모바일 AP 부분에서 미디어텍이 1위고 리얼텍이라는 회사는 오디오 칩 분야에서 1위입니다. 이거 컴퓨터에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노바텍은 디스플레이 칩에서 2위. 그러니까 팹리스도 아주 강하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회사가 ASE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세계 최대의 후공정, 그러니까 패키징 기업입니다. 이때 이게 주목을 할 게 예를 들어 미디어텍이라든가 리얼텍, 노바텍, ASE 다 모두 중소기업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신주과학단지를 뿌려줘서 여기서 인프라 확실하게 지원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대기업이 된 회사인데요.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업계에서는 속된 말로 그런 얘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때문에 한국 반도체는 없다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하고 한국에서 팹리스가 되겠냐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상 한국은 굉장히 편중된 성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한국과는 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걱정되는 게 똑똑한 친구들이 공대가 아니라 자꾸 의대만 가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문제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타이완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많이 좀 우대받는 분위기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저희가 이번에 많이 좀 느낀 바가 있었는데 예. 대만 안에서 엔지니어를 대하는 분위기가 사실 매우 우호적이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 다른 산업들과 비교해서 일단 보수가 높은 편이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정학적으로 반도체의 중요성이 워낙 크다는 걸 국가적으로도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이 예전에 삼성전자가 처음 반도체 사업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 업계 리더들이었던 뭐 미국이나 일본 따라잡을 때 예. 그때 매우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직원들이나 임원들이 일하던 그 문화가 지금 딱 대만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의대에 진학을 하는 게 마치 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가치처럼 이렇게 망국병이에요, 아주. 예, 돼버렸잖아요. 예. 그것과는 정말 아주 많이 다른, 그러니까 엔지니어와 공학계에 대한 아주 좀 우호적이고 약간 존경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만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꼽자면은 예. 대만 사람들 특유의 그런 기업가 정신도 하나 좀 꼽고 싶은데 지금이야 이제 파운드리 개념이 뭐 아주 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TSMC가 설립된 1987년 이전에는 없던 개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업계를 뭐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가 주도를 했는데 모리스 장 회장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얘네들과 이제 맞서기는 어려우니까 경쟁하기 어려우니까 설계는 우리는 하지 말고 그냥 제조만 하자 이런 사업 모델을 도입을 한 것이죠. 그 과정에서 뭐 업계에서 매우 유명한 말이죠. TSMC는 고객사들과는 경쟁하지 않는다. 이 말이 여기서부터 처음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패밀리스 입장에서도 뭐 설계도 뭐 기술 유출 우려 같은 게 없으니까 당연히 마음이 편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흐름으로 봐도 지금이야 퀄컴이 매우 큰 회사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공장 지을 돈이 없었던 조그만 스타트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벤처들이 TSMC의 제조를 맡기면서 TSMC가 성장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까지 잘 타고 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정부도 교훈을 삼아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대1리 김정남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